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뉴스였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준혁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넓은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는 57살 남자. 바로 그였어요. 준혁은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 들어 저녁마다 혼자 술을 마시는 버릇이 생겼어요. 밥도 귀찮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잠드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10년째 무료 급식 봉사를 이어온 한 여성이 오늘 사회복지 공로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정말 놀랍습니다. 5년 전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40개 지점에 무료 급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준혁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화면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였어요. 흰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 앞에서 밥을 퍼주며 웃고 있는 그 여자. 머리에 하얀 것이 조금 섞였지만 그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상자이신 박서연 씨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준혁의 손에서 소주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졌어요. 소주가 카펫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눈을 화면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여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저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해준 모든 것들에게 감사합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무릎이 깨진 유리 조각을 스쳤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픔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으니까요. 서연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낸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5년이었습니다. 5년 전 그는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준혁과 서연이 처음 만난 것은 1998년 봄이었습니다. IMF 한파로 온 나라가 얼어붙어 있던 그 해에도 봄은 왔어요. 서울 마포의 작은 회사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서연은 그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고 준혁은 거래처 영업사원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이었어요. 서연은 그날 파란 줄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가 준혁의 마음에 박혔어요. 준혁은 그 이후로 이유를 만들어 그 회사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가져다 주다가도 견적서를 수정한다는 핑계로도요. 서연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아니, 사실은 내심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달이 지나 준혁이 용기를 냈어요. 저, 퇴근하고 시간 있으세요? 밥이라도 같이. 서연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한강 쪽 삼겹살집 알아요? 거기 고기가 맛있어요. 그 여름 저녁 두 사람은 한강 옆 허름한 삼겹살집에서 처음 밥을 먹었습니다. 준혁이 고기를 구웠고 서연이 쌈을 싸서 건네줬어요.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밤이 깊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나 사실 회사 그만두려고요. 서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왜요? 사장님이 격리 월급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어렵다고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준혁이 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걱정과 씩씩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구나. 준혁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서연 씨는 잘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었습니다. 2년 후 결혼했어요. 식은 소박했습니다. 준혁은 둘째 아들이어서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서연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50명이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마포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짜리 월세였어요. 욕실 타일이 떨어져 있었고 겨울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낡은 집을 예쁘게 꾸미려고 애를 썼습니다. 손수 커튼을 만들고 화분을 놓고 작은 거실에 조명을 달았어요. 여보, 이 집 꽤 좋은 거 알아요? 서연이 어느 날 저녁 말했어요. 준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가 좋아? 바람도 들어오고 낡았는데 둘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준혁은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이태가 지나 아들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 딸 하은이가 태어났어요. 두 아이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시끌벅적하고 따뜻했어요. 준혁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업을 하며 거래처를 늘렸고 35이 되던 해에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서연이 살림을 도맡으면서 회사 격리도 직접 받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사업까지 도왔어요. 잠잘 시간도 모자랐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더 고생하자. 회사 자리 잡으면 여행도 가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좀 더 잘해드리고. 알아요. 나 괜찮아요. 준혁 씨만 건강하면 돼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서연은 그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가 커졌어요. 준혁의 무역회사가 자리를 잡더니 직원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마포 작은 곳에서 강남으로 옮겼어요. 차도 바뀌었고 옷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준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준혁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너무 조금씩 변해서요. 말투가 조금 딱딱해졌고 집에 오면 좀 더 피곤해 보였으며 아이들에게 약간 더 엄격해졌어요. 서연은 그냥 사업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혁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밥 차려놨는데 연락을 해주셔야 먹은 줄 알지.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전이라면 준혁이 미안하다고 늦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준혁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바빴어.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잠자코 상을 차렸어요. 그 침묵이 조금 서늘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정명희 여사가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도 서연에게 그렇게 나쁘게 굴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비슷비슷할 때는요.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준혁의 수입이 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명희 여사는 일주일에 2~3번씩 아들 집을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무언가 꼬투리를 잡았어요. 서연아, 이 반찬은 간이 싱겁다.
우리 준혁이가 짜게 먹어. 서연 씨, 집 청소를 좀 자주 하면 안 되겠어? 저기 먼지 봐. 야, 아이들 옷이 왜 이래? 어머니 회사 사장 부인인데 이게 뭐야? 서연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을 수백 번 했어요. 준혁에게 이야기하면 달라질까요? 서연은 한두 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준혁이 차갑게 끊었어요. 어머니가 그냥 신경 쓰시는 거야. 어머니 마음이 그런 거 알잖아. 내가 좀 이해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 앞에서는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것을 서연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혼자 사겼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혼자 끙끙거렸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준혁은 더 바빠졌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집에 없었어요. 술자리, 거래처 접대, 골프 모임. 주말에도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학교 행사도 혼자, 병원도 혼자, 학원 상담도 혼자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도 준혁에게 전화하기가 눈치 보였어요. 바쁘다고 중요한 자리라고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서연은 40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거울 앞에 서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거든요.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하고 기운 없이 처진 어깨를 한 중년 여자였습니다.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나는 어디 간 걸까요? 결혼 전에 박서연은 어디로 갔을까요? 꿈도 있었고 웃음도 많았고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의욕도 있었는데요. 그 서연은 어디 사라진 걸까요? 서연은 그날 밤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다 됐습니다. 아들 준서는 취직을 해서 집을 나갔고 딸 하은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과 서연 둘만 남았어요. 둘이 남았는데 이상하게 집이 더 쓸쓸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과일을 깎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있었어. 밥은요? 먹었어. 준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물을 갖다 줬어요. 준혁이 받아 마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응.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뭔데요? 준혁이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가 있어? 뭔가 함께한 게 있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지 않아? 서연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걸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내가 대화를 안 하고 싶었어요? 내가 같이 뭔가 하기 싫었어요? 당신이 항상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당신이 퇴근하면 오늘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주말에 같이 어디 가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맨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나는 그냥 기다렸어요. 항상 기다렸어요.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한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가 남남 같다고 먼저 말했잖아요. 나도 힘들어. 사업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직원 밥그릇이 몇 갠데. 나도 지쳐. 나도 지쳐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지쳤어요. 25년 동안 지쳤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살림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당신 뒤치다꺼리 하느라 나도 지쳤다고요.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뒤치다꺼리?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 그게 뒤치다꺼리야? 내가 한 건 뭐예요? 나는 이 집에서 뭔데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앙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이가 더 멀어졌어요. 서로 상처를 확인한 탓이었습니다. 말을 안 했으면 모를 것들이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쳐 있다는 것을요. 서연은 어느 날부터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 딸 하은이가 결혼도 안 했고 이 나이에 새로 무슨 인생을 사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겠거니. 서연은 체념처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희 여사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요. 준혁이 달려갔고 서연도 함께 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몸 한쪽이 마비가 왔고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준혁이 말했어요.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전문 시설에서. 어머니가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고 하셔. 그럼 간병인을.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한테 못 맡기기 싫다고. 내가 해줘야겠어. 서연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요. 응, 내가 집에 있잖아. 어머니 모시면서 돌봐드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혁은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서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식사를 드리고 씻겨드리고 운동을 시켜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24시간 돌보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지자 더 예민해지셨어요. 사소한 것에도 신경질을 내셨습니다. 서연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아이고, 국이 식었잖아. 따뜻하게 가져와야지. 어머니, 방금 가져온 건데요. 따뜻하지 않아. 다시 데워와. 서연은 말없이 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고 다시 뜨겁게 데워서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준혁은 모른 척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어머니 방에 잠깐 얼굴 내밀고 인사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 한 잔 떠다 줬을 때 얼마나 힘든 마음을 사겠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 나 좀 힘들어요. 당신도 가끔 어머니 돌봄에 함께 해줄 수 없어요? 내가 밖에서 돈 벌어야 어머니 병원비 나오잖아.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어요. 당신이 어머니 봐줄 수 없어요? 그런다고 어머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서연이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 사람이에요, 준혁 씨. 기계가 아니에요. 준혁이 눈길을 피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릴까봐, 남편 방에 들릴까봐.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혼자라고 하지요. 서연이 딱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였어요. 세상을 뜨시기 며칠 전 명희 여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우신 채로요. 서연이 손을 잡아드렸어요. 서연아. 예,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서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알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몰랐어. 이제야 알겠더라.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미안해. 준혁이도, 준혁이도 내가 잘못 키웠어. 그 녀석이 너를 몰라보는 거 내가 다 봤어.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명희 여사가 서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잘 살아라. 내 인생 살아. 알겠지? 서연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 여사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준혁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그 옆에 앉았어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가셨네. 준혁이 중얼거렸어요. 응.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 부부 이야기예요. 어머니 돌봄에 몇 년을 쏟았는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뭐가 어때서? 뭐가 어떠냐고요? 우리 대화가 있어요? 함께 뭔가 한 게 있어요? 당신은 나를 아내로 생각하기는 해요? 또 그 소리야. 또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로 묻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예요? 살림꾼이에요? 간병인이에요? 당신 아내예요? 나는 도대체 뭐냐고요? 준혁이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마. 과장이 아니에요. 나는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이 변할 수 있어요? 나를 진짜 아내로 봐줄 수 있어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 말은 서연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있을 때가 더 힘들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실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25년이라는 긴 실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이어졌던 그 실이 그 한마디에 끊겼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옷장을 열고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그 가방에 옷을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뭐해? 나가요. 어디를? 몰라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가요. 나도 한번 살아볼게요. 당신 없이. 준혁이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진짜로 나갈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25년 동안 충분히 살았어요. 나 이제 갈게요. 서연이 가방을 들고 나오려 했습니다. 준혁이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나가면 이혼이야. 알아? 서연이 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아요. 준혁이 손을 놓았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새벽 25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나오는데 봄 햇살이 눈부셨어요.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랬어요. 너무 파래서 가슴이 시린 지경이었습니다. 서연의 나이 54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봤자 남은 게 많지 않았어요. 반지하 월세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마포 근처였어요. 오래전 신혼집이 있던 동네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날밤 서연은 조그만 짐 가방 2개를 놓고 앉았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이 복잡한 감정이 뭔지 서연도 잘 몰랐습니다. 딸 하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나랑 같이 살자. 내 원룸 좁지만 같이 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혼자 있을게. 엄마, 걱정 마. 엄마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면서 서연 자신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이 몸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결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참고 사귀고 미루지 않겠다고. 살아보자고. 진짜로 살아보자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야간 시간대였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하고 걸어서 방에 들어오면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이상하게 생기가 돌았어요.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새벽에 혼자 오는 어르신들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이요.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를 들고 나가시는 뒷모습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이웃 할머니가 편의점에 오셨어요. 아가씨, 여기 저 같은 사람도 오면 되나요? 당연하죠, 할머니. 뭐 찾으세요? 라면이 있나 했는데 할머니가 작은 지갑을 열었어요. 동전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컵라면을 끓여 건넸어요. 그냥 드세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 아가씨. 정말 고맙다. 그 따뜻한 손의 감촉이 서연의 마음에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노인복지, 독거 어르신, 무료급식,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하지만 뜨겁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연은 구청에 찾아갔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구청 직원이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봤어요. 어떤 걸 생각하세요? 밥이요. 따뜻한 밥 한 끼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낮 시간을 쪼개 돌아다녔어요. 교회, 성당, 복지관, 지역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절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어르신들 밥은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요. 10군데를 가면 9군데는 거절했습니다. 서연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삼켰어요. 무릎이 아팠고 구두 뒷굽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잘 살아라. 내 인생 살아. 그게 이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거절당하고 지쳐도 집에 혼자 돌아와도 적어도 이 마음만은 살아있었어요. 3달이 지났을 때 작은 교회 하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간은 우리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주방도 써도 돼요. 식재료 조달은 직접 하셔야 하겠지만 서연이 두 손을 잡고 고마워했어요. 그 교회 주방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 서연은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 5분이 오셨어요. 일주일 후 7분이 됐고 한 달 후에는 12분이 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거기 가면 따뜻한 밥 준대. 반찬도 맛있고
아줌마가 친절하대. 서연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분이 소화가 약하신지, 어떤 분이 혼자 계셔서 특히 외로우신지를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준혁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홀가분한 느낌도 있었어요. 아내가 없으니 잔소리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퇴근하면 혼자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하더군요. 냉장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가 안 돼 있었고 세탁물이 쌓였어요. 뭔가를 먹으려면 직접 해야 했는데 준혁은 평생 자기 밥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다가 편의점 음식을 사다 먹다가 근처 식당을 전전했어요. 2달이 지나자 이보다 더 이상한 게 생겼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오늘 밥 먹었냐고, 몸은 괜찮냐고, 일은 어떻냐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집에 들어서면 조용합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운 채로예요. 발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온기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이었어요. 서연이 있을 때는 외로운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서연이 귀찮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말이 많다고, 이것저것 묻는다고.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공허하더군요. 아들 준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 밥이나 같이 먹을까? 아빠, 나 이번 주 바빠요. 다음에 먹어요. 딸 하은이는 더 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받을 줄 몰랐어요. 냉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은이는 엄마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한 걸까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피했습니다. 바빠서 술 마셔서 텔레비전 봐서 잊으려고 했어요. 서연이 너무 예민했던 거라고, 결국은 그 사람이 먼저 나간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말이 돌아왔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그 말을 했어요. 준혁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1잔, 2잔, 3잔. 잠이 안 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회사에도 바람이 불어왔어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래처들이 줄었습니다. 핵심 직원 2명이 독립한다며 나갔고 비슷한 시기에 큰 거래처가 계약을 끊었어요. 준혁이 직접 뛰어야 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서연이 옆에 있었을 거예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괜찮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말해줬겠지요. 설령 해결책이 없어도 그냥 곁에 있어줬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혼자 나가고, 혼자 돌아왔어요. 생일도 혼자였습니다. 57번째 생일날 준혁은 편의점에서 케이크 하나를 사서 혼자 촛불을 껐어요. 소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꺼버렸어요. 그날 밤 준혁이 서연의 번호를 들여다봤습니다. 전화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못하겠더군요. 평생 먼저 손 내밀지 않은 사람이, 자존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 전화 하나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게 준혁의 한계였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시작한 무료 급식이 소문을 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씩 모였어요.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 2분이 왔어요. 그 다음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려고 왔다가 눌러 앉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젊은 친구도 합류했어요. 서연은 그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서연은 리더 같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급식소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나눠야 하는지, 어떻게 식단을 짜야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25년간 가족을 돌본 경험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을 하는 30살 청년이었는데 이름은 조현우였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이걸 더 크게 해야 해요. 체계적으로요. 저 도와드릴게요. 나 같은 사람이 뭘 더 크게 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 진심, 이 열정.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현우가 사회적 기업 설립을 도와줬어요. 작은 후원금을 모으는 방법,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하는 법, 급식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법. 서연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연의 단체는 법인이 됐습니다. 이름은 옹기였어요. 따뜻한 기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옹기가 성장하는 속도는 놀라웠어요. 한 지점에서 시작했던 것이 2년 후에는 서울 안에 5곳이 됐습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고 그걸 본 기업들이 후원을 해왔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어요. 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각 지점을 돌며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았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결해줬어요. 한 어르신이 서연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와. 애들도 바빠서 당신이 오는 날만 기다려요.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어르신. 그 말을 할 때 서연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덧 옹기의 지점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퍼졌어요. 3년이 되던 해에는 전국에 20지점이 됐습니다. 5년이 됐을 때는 40지점이 넘었어요. 단체 후원자가 1000명을 넘었고 정기 자원봉사자도 수백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시상식 날 서연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청회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였어요. 딸 하은이가 옷을 골라줬습니다. 엄마, 진짜 이쁘다. 나이 먹은 거 가리려면 이게 낫겠더라. 무슨 소리야? 엄마 젊어 보여. 하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진짜로. 서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나는 하은이가 더 자랑스러워. 시상식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서연은 눈이 빨개졌습니다. 수십 명의 얼굴이 보였어요. 함께 해준 자원봉사자들, 어르신들, 현우 씨, 그리고 딸 하은이. 별것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해준 모든 것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서연은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서연의 얼굴이 사라졌는데도 그는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5회였습니다. 5회 동안 서연은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시작해서
혼자서, 그것도 이 나이에 그걸 해냈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나라에서 표창까지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요. 준혁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5해 동안 뭘 했을까요? 술 마시고 혼자 밥 먹고 어두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습니다. 회사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고 몸은 형편없이 불어났으며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때 내가 한 말이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을 지나 목으로요. 서연아. 그 이름을 불렀어요.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57살 남자가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서 울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무릎 옆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꽂아둔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이 분명했어요. 첫 장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28배 서연과 31살의 준혁.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웃음이 밝았어요. 그 웃음이 오늘 텔레비전 화면 속 웃음과 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25년이 흐르고 이혼을 하고 5해가 더 지났는데도 서연의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밀어냈어도 상처를 줬어도 그 미소는 꺾이지 않았어요. 준혁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어두운 거실에, 조용한 집에 혼자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와 달리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늙었더군요. 확실히 늙었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가득했고 눈밑이 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 하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하은이가 받았어요. 아빠, 의아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한테 아침에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은아. 응,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말을 어떻게 꺼낼지 몰라 잠깐 머뭇거렸어요. 어제 뉴스 봤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봤어요? 엄마 나온 거요? 응. 하은아, 엄마. 어떻게 지내? 하은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잘 지내요.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구나. 아빠 뭐 하려고요? 아니, 그냥이 아니잖아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빠가 지금 뒤늦게 후회하는 거 저 알아요. 텔레비전 보고 뭔가 느낀 거잖아요. 근데요, 아빠. 응, 엄마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와서 뭔가 하려 한다면 나는 엄마 편이에요. 알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리고 아빠. 응. 이번엔 제대로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답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5해 전 그가 틀렸다는 것. 25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사람을 제 손으로 밀어냈다는 것. 그 사람이 세상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다는 것. 준혁이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박서연. 번호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삭제했을까요? 엄지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딸 하은이었습니다. 아빠, 응? 오늘 시간 있어요? 응, 있어. 엄마가 아빠 만나고 싶대요. 준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어제 뉴스 봤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 거기 있어요? 응, 있어. 오후 3시에 마포 쪽 카페야. 위치 문자로 보낼게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오후 3시, 아직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말 하나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번에는 미루지 않겠다고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평생 미루고 외면하며 살아온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마포의 어느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어떤 눈물이 흐를지, 어떤 침묵이 쌓일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서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준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준혁은 카페 앞 골목에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포였습니다. 두 사람이 신혼 시절 살던 동네. 지금은 재개발이 되고 건물도 많이 바뀌었지만 골목의 냄새는 비슷했어요. 봄 햇살이 좁은 골목으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카페 유리창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아직 서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도착한 거였어요. 아니면 저 안쪽 어딘가에 이미 앉아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준혁은 거울이 없었지만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봤습니다. 아침에 깨끗이 빗었는데도 신경이 쓰였어요. 옷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카키색 면 재킷에 검은 바지였어요. 무난한 옷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무엇을 입어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아담했습니다. 나무 테이블이 몇 개 놓인 작은 공간이었어요. 은은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 하나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 발을 멈췄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청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재킷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손은 커피잔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됐을까요? 5년. 1826일. 준혁은 그 숫자를 세어본 적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먼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서연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왔네요. 응. 준혁이 작게 대답했어요. 그 두 글자가 나오는데도 목이 막혔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준혁은 아무거나 달라고 했다가 서연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는 것을 보고 같은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업원이 가고 나서 또 침묵이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봄 골목이 환했어요. 이 카페 바깥의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뉴스 봤어요? 응. 그래서 연락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을 읽으려 했어요. 원망이 있을까요? 분노가 있을까요? 그런데 서연의 얼굴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했어요.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바람 같은 사람처럼요. 휘어지고 구겨졌다가 다시 펴진 사람처럼요. 연락이 먼저 오더라고요. 하은이한테서. 준혁이 말했어요. 알아요. 제가 먼저 시켰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왜긴요? 서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도 뉴스 봤잖아요. 내 얼굴이 나오는 것도 어색했는데 문득 당신이 생각났어요. 이거 받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있을까 싶었고요.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이나 됐는데 왜 생각이 나냐고요? 저도 몰라요. 서연이 살짝 웃었어요. 쓴웃음도 아니었고 억지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웃는 웃음이었어요. 2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냥 그런 거겠죠.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응. 나. 미안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몇십 년을 미루고 참았던 말이, 평생 꺼내지 못하던 말이, 그 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커피를 마시며 말이 없었어요. 나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들 사이에 그 묵직한 침묵이었어요. 서연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살았어. 뭐? 회사는요? 많이 줄었어. 예전 같지 않아. 몸은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궁금해서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늙었지. 나도 늙었어요. 당신은 안 늙었어. 서연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텔레비전 화장발이에요. 잠깐 두 사람이 같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색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25년의 기억이 그 웃음 속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웃음이 가라앉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응. 어제 뉴스 보고 나서 많이 울었어. 서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밤새 혼자 앉아서 오래된 앨범도 꺼내보고. 내가 너한테 너무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큰 걸 놓쳤는지.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응. 나한테 사과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있어요? 날카롭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그냥 알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모르고 왔어. 사과도 하고 싶고,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나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게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부끄러워. 서연이 말이 없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는 5년 동안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 매일 술이나 마시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그런 내가 부끄러워. 서연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담 위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요. 응? 나도 처음에는 주저앉아 있었어요. 준혁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방에 처음 들어간 날 가방 2개 놓고 앉았는데 무서웠어요. 진짜로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연이 커피잔을 살짝 들었다 내려놨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은이한테 가서 그냥 얹혀 살까 싶기도 했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느껴졌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요. 어머니 말씀 때문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잘 살아라. 내 인생 살아라.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명희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응. 본인이 미안하다고도 하셨어요. 나한테. 준혁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당신한테는 말씀 못 하셨겠죠. 당신 상처받을까봐. 준혁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꾹 눌렀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겠다. 당신도 힘들었죠. 서연이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근데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돌보면서 배운 것도 있었거든요. 아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쳐있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게 지금 하는 일에 다 쓰이고 있으니까요. 준혁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억누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소화가 된 건지. 서연아, 지금 행복해? 서연이 잠깐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응, 행복해요. 그 말이 꾸밈없이 나왔어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진짜요. 지금 하는 일이 좋고 어르신들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은이도 잘 있고 요즘 처음으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기뻤습니다. 진심으로요.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행복이 자신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자신 때문에 늦게 찾아온 행복이라는 것이 아팠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어색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직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말을 나눌 수 있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뭐야? 어제 표창 받았을 때 사진이에요. 하은이가 찍어줬는데 한 장 드리려고. 준혁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제 시상식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표창장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준혁이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괜히 줬나요? 아니야. 고마워. 준혁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이거 집에 두겠어. 서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준혁 씨, 응. 오늘 만나자고 한 게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옹기한 지점이 마포에 생겨요. 다음 달에 오픈하거든요. 이 동네에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구청이랑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응, 거기 오픈 행사에 오고 싶으면 와도 돼요. 와서 어르신들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를 왜 초대해? 당신 어머니도 혼자 사신 적 있었잖아요. 아들 서울 보내놓고 고향에서 혼자.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왜 꺼내? 그냥요. 당신이 기억해줬으면 해서.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혼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준혁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갈게. 잘 생각했어요. 서연이 일어서려 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응. 고마워. 먼저 연락해줘서. 서연이 잠깐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많이 울었을 것 같았어요. 혼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원망이나 비난이 없는 그냥 사람을 아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골목에서 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그럼 다음 달에 봐요. 응. 서연이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서연은 어딘가 웅크린 것 같았는데 지금의 서연은 등이 폈습니다. 걸음이 단단했어요.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준혁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꽃잎 몇 개가 흩날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옹기 마포지점 오픈 행사 날이었어요. 준혁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밥을 직접 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밥이 됐어요. 계란 후라이도 하나 부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오픈 행사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준혁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국이 끓고 있었고 밥이 지어지는 냄새가 골목까지 났어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을 발견하고 손을 들었어요. 왔네요. 응. 거기 서지 말고 이리 와요. 앞치마 드릴게요. 준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하긴요. 밥 퍼드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준혁이 앞치마를 받아맸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씩, 두 분씩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굽히고 긴 테이블에 줄을 지어 앉으셨어요. 준혁이 밥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밥을 퍼는 일이 이렇게 어색한 줄 몰랐습니다. 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한 할머니가 준혁 앞에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주쇼. 나 많이 먹어요. 준혁이 빙긋 웃으며 밥을 넉넉히 퍼드렸어요. 많이 드세요, 어르신. 고맙소. 총각은 처음 보네. 처음 왔어요. 자주 와. 밥이 맛있어. 할머니가 총총 걸어가셨습니다. 준혁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가시기 전에 손을 잡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마디씩 하고 가셨습니다. 맛있었어요. 고마워.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아가씨, 당신 덕분에 오늘 따뜻하게 먹었어. 그 말들이 준혁에게도 들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면서 서연이 옆에 왔어요. 어때요? 이상하게 좋더라고. 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는데 어르신들이 밥 받고 들어가실 때 그 표정이 좋더라고.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번 그래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이 싫어서 못 그만뒀어요. 이거 자주 와도 돼?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이에요. 오고 싶으면 와요. 응. 준혁은 그 후로 매주 화요일 마포옹기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밥만 퍼드렸어요. 그러다 조금씩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외우고 어디 불편하신 데 없냐고 여쭤보고 어르신들도 준혁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 아저씨 또 왔네. 잘생겼어. 매주 오네. 뭐 하는 사람이야? 사장님이래요. 회사 사장님. 사장님이 여기를 왜 와? 봉사하러 왔대요. 어르신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은 그냥 웃으며 밥을 퍼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준혁에게 말했어요. 젊은 양반, 나는 아들이 셋이야. 근데 아무도 안 와. 바쁘다고. 준혁이 손을 멈췄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와주니까 좋아. 이렇게 밥 주고 말도 걸어주고. 고마워.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었어요. 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아무도 안 온다는 말.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게 어디 남의 이야기인가요? 자신도 그런 아들이었을지 모르잖아요. 어머니한테 전화 뜸했던 그 아들이요. 그날 준혁은 집에 돌아와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것을 꺼냈어요. 어머니 명의 여사의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고향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들 잘 살고 있냐고 맨날 물어보셨다는 어머니. 아들이 바빠서 아들이 신경 쓰일까봐 그냥 혼자 기다리셨던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텅 빈 방에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온기에 꾸준히 나왔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2번 다 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도 친해졌어요. 현우 씨와는 따로 밥도 먹었습니다. 현우 씨가 어느 날 준혁에게 물었어요. 대표님은 서연 대표님이랑 어떤 관계예요?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야. 현우가 잠깐 눈이 커졌어요. 아, 그렇군요. 이상하지? 아니요. 그보다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갚으려고 오는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대표님이 왜 아저씨 오는 거 허락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과거를 묶어두지 않아요. 나쁜 감정을 안고 가지 않아. 그냥 앞으로만 보는 분이에요.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보는 사람. 서연이 그런 사람이 된 건 원래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 많은 세월과 눈물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겠지요. 그날 준혁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현우 씨랑 밥 먹었어. 좋은 사람이더라. 잠깐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죠? 내 오른팔이에요. 잘 지내요? 응, 다행이에요. 짧은 문자들이었지만 준혁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다행이에요. 그 세 글자가 따뜻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준혁 씨, 이번 주 토요일에 뭐해요? 딱히 없는데. 옹기 어르신들이랑 나들이 가는 날이에요. 경기도 쪽 공원으로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준혁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어르신들 이동 도와드릴 사람이 필요해요. 알겠어. 갈게. 토요일 아침 버스 한 대가 마포 옹기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씩 올라타셨어요. 준혁이 앞에 서서 손을 잡아드리고 계단을 오르시는 걸 도왔습니다. 서연이 버스 맨 뒤에 앉아 어르신들을 살폈어요. 경기도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이런 데 와보네. 나무가 이렇게 많아? 예쁘다. 공기가 달라. 서울이랑 달라. 어르신들이 산책로를 걸으셨어요. 준혁이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 짚으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팔짱을 끼셨어요. 젊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모료 어르신. 나 여기 오고 싶었어. 오래됐는데. 혼자 오기 힘드니까. 준혁이 그 팔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천천히 걸어요, 어르신. 점심은 돗자리 위에서 먹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해온 도시락이었어요. 김밥, 계란말이, 과일.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받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준혁이 서연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어르신들이 드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신다. 준혁이 말했어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이런 날이 많지 않으니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더 행복한 것 같아. 이분들 표정 보면서 준혁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응.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도 그런데. 서연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하고 싶어.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당신이 힘들다고 했을 때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 어머니 얘기 꺼낼 때마다 막았고, 아이들 학교 행사 한 번도 같이 안 갔어. 생일을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고, 뭐 하고 싶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 서연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 잘못이야. 지금 이분들 보면서 생각해. 이분들이 왜 혼자냐고. 자식들이 바쁘고 자식들이 신경을 안 써서잖아. 그게 나랑 다를 게 뭐냐고. 나도 당신한테 그랬어.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늦었지. 늦었지만 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준혁 씨, 나 사실 오랫동안 당신 원망했어요. 응. 이혼하고 첫 1년은 많이 울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감정이 빠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요. 원망이 있으면 앞으로 못 가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데 과거 붙잡고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놓은 거야? 놓은 게 아니라 가지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은 거예요. 준혁이 그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가지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화요일마다 옹기에 왔어요. 이제 어르신들도 준혁을 많이 알았습니다. 사장님 왔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생겼고 옆에 앉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느 날 준혁이 집에 돌아오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집이 덜 어두워 보였어요. 아니, 집은 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공허함이 먼저였는데 요즘은 달랐어요. 오늘 어르신들이랑 나눈 이야기, 현우 씨가 한 말, 자원봉사자 학생이 물어본 것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면서 생각했어요. 살아있구나. 그 간단한 생각이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아들 준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아, 아빠. 왜요? 밥 먹었어? 먹었어요. 아빠는요? 나도 먹었어. 근데 오늘 바빠? 이번 주는 좀 여유 있어요. 왜요? 이번 주말에 한번 보자. 밥이나 같이 먹자.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빠가 먼저 연락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랬나? 응, 알겠어요. 토요일 저녁 어때요? 좋아. 전화를 끊고 준혁이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준서가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준혁이 밥을 예약해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고깃집이었어요. 고기를 굽다가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뭐해요? 하은이한테 들었는데 봉사활동 같은 거 다닌다고요? 응. 서연 씨 단체. 준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거요? 응. 그렇구나. 준서가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어떤 데예요? 어르신들한테 밥 드리는 곳이야. 독거 어르신들. 매주 2번 가. 좋겠다. 응? 아빠가 그런 거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요. 준혁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 예전에는 어떻게 보였어? 준서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말해봐. 무서웠어요. 집에 오시면 항상 피곤하고 예민하고 말 걸기 힘들었어요. 엄마가 항상 아빠 눈치를 받고 저도 눈치 받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뭘 지금 와서요. 그래도 미안해. 준서가 소주를 한 잔 따랐어요. 아빠한테 드리는 게 맞나? 준혁이 웃었습니다. 줘. 2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아빠. 응. 앞으로 자주 보면 안 돼요? 이런 거요. 밥이나 먹고. 준혁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잘생겼네요.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는 35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겨울이 됐습니다. 옹기 마포지점에 어르신들이 더 많이 왔어요. 추운 겨울일수록 혼자 계신 분들이 더 외로우시니까요. 준혁은 어느 날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봉사 말고 진짜로 뭔가를. 서연이 물었습니다. 뭘 생각하는 건데요? 후원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가진 거래처 중에 식자재 공급하는 데가 있어.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어. 서연이 잠깐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진심이에요? 응.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 이건 당신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옹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의미 있어서 하는 게 맞는지 먼저 생각해줘요. 준혁이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면 필요 없다는 거지. 정확해요. 의미 있어서 해. 진짜로.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현우 씨랑 이야기해봐요. 식자재 공급 쪽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일이 성사됐습니다. 준혁의 거래처를 통해 채소와 곡류를 이전보다 좋은 가격에 공급받게 됐어요. 작지 않은 도움이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대표님 덕분에 이번 달 식자재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진짜 감사해요. 준혁이 손을 저었어요.
별거 아냐. 별거 맞아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처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응. 처음엔 진짜 어색해 보였거든요. 밥 퍼는 것도 어색하고 말도 잘 못 걸고. 근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대표님 오면 반가워하잖아요. 준혁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게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느껴요. 진짜로 와주는 사람인지,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인지.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옹기 마포지점에 눈 때문에 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오시지 못했어요. 서연이 도시락을 싸서 직접 방문했습니다. 준혁이 따라갔어요. 다세대 주택 반지하, 임대 아파트, 좁은 단칸방들. 서연이 문을 두드리면 어르신들이 나오셨어요. 도시락을 드리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준혁이 한 할머니 댁을 같이 들어갔어요. 방이 좁았습니다. 이불이 뭉쳐 있었고 창문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어요. 작은 전기장판이 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밥 도시락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눈 오는데 왔어요?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르신. 춥지 않으세요? 뭐, 이 정도야. 여기 살다 보면. 할머니가 도시락을 펼치셨습니다. 된장국, 시금치나물, 계란조림.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어르신, 연락할 가족분이 계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멀리 살아. 미국이야. 미국이요? 거기서 살아. 좋은 데 갔어. 잘 사는 거 봤으면 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준혁은 그 웃음이 얼마나 아픈 웃음인지 느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사람. 아들이 미국에 잘 살고 있다고 웃으시는 어머니. 준혁이 문 밖으로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숨겨야 했는데 숨겨지지 않았어요. 서연이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혁 옆을 걸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을 나란히 걸었어요. 한참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났어.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사셨겠다. 아들은 서울 가 있고 혼자서. 서연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한테. 준혁이 작게 말했어요. 눈발이 그의 얼굴에 내렸습니다. 서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요. 준혁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는 거, 어르신들한테 밥 드리는 거, 그게 다 어머니한테도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눈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눈 내리는 골목에 서 있었어요. 준혁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연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옹기 다음 분기 계획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뭐해? 이래요. 잠깐 보자. 같이 밥 먹어도 돼? 서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데야? 마포? 당신 카페 근처야. 그럼 이리 와요. 준혁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서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뭔 일이에요? 뭔 일 있어야 봐? 그냥 보자는 게 좀 어색해서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어색하긴. 이제 맨날 보는데. 서연도 살짝 웃었어요. 맞네요. 준혁이 메뉴판을 보다가 말했어요. 하은이 결혼 얘기 들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이번 가을이요. 응. 나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 식장 잡았다고. 잘 됐죠. 상대가 좋은 사람이에요. 본 적 없어. 나는. 서연이 잠깐 생각했어요. 한번 보면 어때요? 같이 밥이라도.
하은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준혁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해 줄 거야? 안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고마워서. 서연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준혁 씨, 응, 우리, 이제 뭔지 알아요? 이게 뭔지. 준혁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뭔데? 결혼은 끝났는데, 가족은 아닌데. 그렇다고 남남도 아닌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준혁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어요.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서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 관계. 나도. 두 사람이 잠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왔어요. 마포골목에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서연아. 응. 고마워. 뭐가요? 다 고마워. 그때 나가줘서도 고맙고, 5년 뒤에 만나줘서도 고맙고, 온기에 오게 해줘서도 고맙고,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가줘서 고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당신도 이렇게 못 됐을 거고, 나도 이렇게 못 됐을 거야. 그러니까 고마운 거야. 서연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이상한 사람. 그러게. 준혁도 웃었습니다. 봄 햇살이 카페 유리창을 통해 두 사람의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딸 하은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예식장 로비에서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준서도 왔고 서연도 왔어요. 이혼한 두 사람이 딸의 결혼식에 함께 있는 풍경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준혁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됐을까요? 갓난아기를 안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서연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아빠, 왜 울어요? 울면 안 돼요. 알아. 안 울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아버지 앞에 섰어요. 아빠, 응, 저 잘 살 거예요. 준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 살아야 해. 아빠도 잘 살아요. 준혁이 목이 메었습니다. 알았어. 하은이가 준혁을 꼭 안았어요. 준혁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25년. 준혁이 제대로 못해준 것들이 많았지만 이 아이는 잘 자랐어요. 서연이 키운 거였습니다. 서연이 혼자서 키워낸 아이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잘 됐네요. 서연이 말했어요. 응, 잘 됐어. 사위도 괜찮은 것 같죠? 괜찮더라. 눈빛이 좋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준혁이 말했어요. 서연아. 응, 우리 딸 잘 키웠어. 고마워. 서연이 잠깐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함께 키운 거예요. 당신도 아버지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 말이 준혁의 가슴에 들어왔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연말이었어요. 옹기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송년 잔치를 했습니다. 준혁이 당연히 참여했어요. 테이블을 예쁘게 꾸미고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런 게 명절보다 낫네. 나는 올해 제일 좋은 날이야. 그 말들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다가 준혁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응. 나 내년에 이거 정식으로 참여해도 될까?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식으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라든가 후원 이사라든가.
뭔가 공식적인 역할로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보는 눈빛이었어요. 왜요? 이게 의미 있어. 진짜로. 그리고 나도 이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남은 인생에서 서연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현우 씨한테 이야기해봐요. 이사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응, 내가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옮기는 조직이에요. 조직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알아. 그래도 당신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서연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야기해봐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불을 끄고 센터를 나왔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포골목에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어요. 서연이 목도리를 여몄습니다. 준혁이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걸었습니다. 나란히, 천천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목을 알았어요. 이 마포 골목을 두 사람 다 알았습니다. 25년 전 신혼집이 있던 동네였으니까요. 서연이 말했어요. 준혁 씨, 응, 이상하다. 뭐가? 여기 걷는 게요. 여기서 이렇게 걷는 게. 그러게. 서연이 발을 멈췄습니다. 주택가 골목이었어요.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서연이 손가락을 들었어요. 낡은 빌라가 있었습니다. 흰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응? 저기가 우리 신혼집이었어요. 준혁이 빌라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있었어요. 재개발이 안 된 골목에 그 건물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맞네. 저기였어. 25년이 됐는데 저기 아직 있네요. 두 사람이 그 빌라를 바라봤습니다. 저 2층 창문이었어요. 서연이 손수 커튼을 달고 화분을 놓고 준혁이 처음으로 집을 가진 사람처럼 설레던 그 창문이었습니다. 둘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서연이 그때 한 말이 준혁의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응,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서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 내가 더 나아요. 준혁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 내가 더 나아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준혁은 알 것 같았어요. 나는 돌아가고 싶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서 달라질게. 달라지려고 하는 거야.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알아요. 늦었지. 늦었어도 하는 거잖아요. 눈이 내렸습니다. 마포 골목에 눈이 쌓이고 오래된 빌라 창문에 눈이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눈 속에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25년의 결혼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직 이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있다는 것. 가족도 아니고 남남도 아닌 그 어딘가에서요. 눈이 내렸습니다. 마포에 봄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